스파르타쿠스를 제압한 크라수스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있었습니다. 크라수스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업적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막대한 돈, 둘째는 엄청난 군공이었죠. 그동안 크라수스는 로마 제일 가는 부자임에도 이렇다 할 전공이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반란군에 지배될 이 큰 위기에서 반란군을 토벌해내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으니 그는 이제 로마 최고의 우두머리, 집정관이 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갖고 로마에 도착한 크라수스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폼페이우스가 자신이 스파르타쿠스군을 격퇴했다며 승전 행사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크라수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 스파르타쿠스를 처치했다는 정보를 들은 폼페이우스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미 해적 소탕 작전과 동방 정복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데 성공했기에 로마에서 가장 군공이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크라수스가 로마의 위대한 장군에 올라서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최고의 부자인 크라수스가 군공까지 쌓으면 자신을 앞질러 집정관에 당선될 테니까요. 폼페이우스는 도망친 스파르타쿠스 잔당을 토벌한 뒤 마지막 전투는 자신이 치렀으니 반란군 토벌이라는 위대한 업적은 바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크라수스보다 먼저 로마로 돌아와 승전 행사를 열어버린 거죠. 아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막대한 돈과 엄청난 군공이요. 엄청난 군공을 가진 로마 최고의 장군 폼페이우스와 막대한 돈을 보유한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 이제 이 두 사람은 로마 최고의 권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며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주인공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이며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크라수스냐, 아님 로마 최고의 장군이며 앞으로 더 큰 군공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전쟁과 관련해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폼페이우스냐 말이죠. 카이사르가 이렇게 고민을 한 이유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된 편을 선택해 몰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이사르는 이 난제를 한 방에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정치적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매우 위험하지만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설득해 힘을 합치게 하는 거였는데요.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계속 싸우면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따라서 둘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집정관으로 만들어주면 자기가 둘의 법안을 다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했죠. 폼페이우스는 병사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 싶었고 크라수스는 세금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폼페이우스 입장에선 크라수스가 카이사르의 든든한 후원자인데 나중에 둘이 힘을 합쳐 자신을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폼페이우스가 이 점을 걸고 넘어지자 카이사르는 그럼 혼인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카이사르는 이 동맹을 위해 자신의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시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카이사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치적 동맹인 1차 삼두정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연합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닌 비공식적 권력 동맹이었습니다. 동맹의 이러한 비공식적 성격은 카이사르에게 유리했어요. 전통적인 로마 정치체제 안에서는 차례를 기다려야 했던 카이사르가 이 동맹을 통해 빠르게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원전 59년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돼 로마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로마 병력을 지휘할 수 있었고 약 260만 제곱킬로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죠. 집정관으로서 카이사르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는 임페리움이라 불리는 최고 통치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군사 명령권, 재판권, 행정 집행권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또한 집정관은 베토라는 거부권을 가졌고 원로원을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죠. 당시 로마 정치 체제에서 집정관의 직위는 그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을 얻은 대가로 그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원로원은 이 법안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카이사르가 이 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카이사르는 이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두 사람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국 폭력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는데요. 카이사르는 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원로원 의원들을 협박했고 겁을 먹은 원로원은 결국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죠. 한편 카이사르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로마의 상류층 사회에서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인 세르빌리아와 관계를 맺었는데요. 카이사르는 원래 유부녀 미망인 킬러였어요. 삼국지에 누군가가 생각나죠? 그러나 대개 관계를 금방 정리하고 계속 연인을 바꾸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르빌리아는 달랐어요. 카이사르는 세르빌리아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면 세르빌리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카이사르에게는 그냥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중요한 동맹자였기 때문이죠.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한 차례 결혼 후 사별을 한 뒤 두 번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르빌리아와 카이사르의 분류는 이미 로마 사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거리에는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가 그녀에게 600만 세스테르티우스짜리 진주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환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몇백억 정도 되는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된 기념으로 불륜녀에게 몇백억짜리 건물 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력 수단을 동원한 카이사르.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방식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카이사르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의 정적들은 이제 카이사르를 위험한 인물로 여기게 됐죠. 카이사르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세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권력도 더욱 강해졌지만 그럴수록 원로원의 반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카이사르가 원로원과 너무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미 이 둘은 원하는 바를 이뤘는데 원로원의 반감까지 사면서 카이사르를 후원해줄 이유가 없었죠. 따라서 둘은 협의하에 카이사르라는 패를 버리기로 합니다. 결국 둘은 카이사르를 집정관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그를 로마 밖에 한 속주로 보내 총독 자리를 맡게 하는데요. 믿었던 동맹의 배신에 카이사르는 크게 실망했지만 역전의 명수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할 지역으로 로마 북쪽의 갈리아라는 땅의 접경 지역을 택했는데요. 갈리아는 로마의 영향권 밖에 있었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갈리아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카이사르로서는 이 전공이 절실했습니다. 왜냐고요? 카이사르가 총독으로 떠날 때 그는 여전히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약 2,500만 데나리우스의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카이사르는 단순히 정치적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도 기필코 갈리아 정복을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실패한다면 완전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어째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걸까요? 바로 그의 정치적 야망 때문입니다. 로마 정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얻기 위해 카이사르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는 자신의 정치 캠페인을 위해 화려한 게임과 축제를 열었고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로 식량과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65년의 시장 감독관 시절에는 무려 320쌍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검투사 시합을 후원했습니다. 당시 통상적인 숫자의 3배가 넘는 규모였죠.
올림픽을 다른 나라들보다 3배나 큰 규모로 개최했다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치스러운 행사는 카이사르의 인기를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재정 상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로마 시내에 거대한 율리아 광장을 건설하고 비너스 게네트릭스라는 신전을 세웠는데 이 프로젝트에만 지금 한화 가치로 몇천억에 달하는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기도 했는데요. 큐리오라는 젊은 정치인을 매수하기 위해 그의 빚 수천억을 대신 갚아준이라도 유명하죠. 이 시기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의 든든한 후원자였기에 그는 카이사르의 빚을 보증해 주었고 때로는 직접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크라수스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정치적 투자로 봐야 해요. 그는 카이사르의 성공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계산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크라수스가 카이사르를 버리기로 작정했으니 카이사르는 이 많은 빚을 갚아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 생명 연장과 빚더미에서의 탈출을 위해서 말이죠. 만약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에 성공한다면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죠.